네, 안녕하세요. 링퀴즈랩 접근성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힘들다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환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신 그 장비들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장비일 거예요. PC일 수도 있고 태블릿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개인에게 맞춰진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편하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언택트 시대의 역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 나 혼자 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장애인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상황들이 돼가고 있죠. 그 덕분에 장애인들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변화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저시력 시각장애인이라서 뭐 간단하게 하는 거는 혼자 충분히 하겠지만 집안일을 한다거나 새로운 곳에 외출을 한다거나 할 때는 활동 지원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를 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 보조인을 만날 수 없는 경우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보조인의 팔을 잡고 가까이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방역 지침에 있는 거리두기 지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도 노출이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장애인도 모든 것을 도움 없이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움 없이 혼자 살아라 라는 현실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언론에 노출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활동 보조인의 자가격리로 인해서 혹은 장애인의 자가격리로 인해서 보조인의 도움이 끊기는 거예요. 의료 지원도 끊기고요. 그러면 내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의료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의료 지원이 끊길 수 있고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혼자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장애인의 기본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온택트 시대의 이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온택트라고 써 있어서 오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타가 아니고요. 다음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온택트 시대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이템은 무한 온라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비대면이라고 말을 하곤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온택트 시대가 됐어요. 마스크 정보도 그렇고요. 방역 정보도 그렇고요.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내가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 건지 내 옆구리 어딘가에 랜선이 꽂혀 있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침대에 누워서도 주문을 하고 그러죠. TV를 보다가도 방역 정보를 또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택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템은 무한 온라인이다 라는 걸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방역 정보예요. 사실 우리 뉴스, 핸드폰 계속 경보 울리잖아요. 경보 울리는 거 보면서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생겼네, 어느 지역에서 이동을 했네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구청이나 그 공공기관 사이트에 올라올 때 초기에는 완전히 이미지로만 올라왔어요. 완전 통이미지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텍스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저런 거리두기 안내 포스터도 다 이미지로만 제공이 돼 있죠. 시각장애인들 붙들 한번 물어보면 저 거리두기 지침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얼마 없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 환경이 계속 연결되면서 그나마 이 모든 환경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지로만 하던 것들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공공기관들도 좀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보의 소외가 있었고 정보의 격차가 있었다.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자료를 얻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이템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이에요. 사실 정부 지원금 신청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하셨을 거예요. 카드 홈페이지 가서 1분이면 끝난다 라고 말은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여러 장애 유형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청각장애인한테 ARS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을 쓸 수 없도록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거나 뭐 상담 전화에 대체 텍스트도 없어서 상담 전화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실제로 연출되기도 했죠. 지금 알려진 이 문제들은 사실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에요. 웹 접근성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었던 오래전 2008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고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정부 지원 자금 신청할 때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잠깐 쓰는 서비스의 접근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하고 그 서비스의 중요도가 일치하진 않아요. 잠깐 쓰더라도 매우 중요한 서비스가 있죠. 이런 재난지원금 신청처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들이 더욱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깐 쓰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중요하다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QR 체크인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체크인 해주세요, 명부 적어주세요 이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지체장애가 있거나 시각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QR 체크인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는 문제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들의 그 민원이 접수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그래도 좀 좋아진 상태죠. 근데 여전히 의문인 건 저 QR코드는 왜 15초 안에 다 인식을 시켜야 할까? 왜 15초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이걸 인식시키는데 15초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보통 한두 번은 실패하거든요. 15초 안에. 그리고 그거 각도 맞추는 것도 어렵잖아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대고 이렇게 막 비벼봐야 되는데 아부라면 어떻게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이게 화면끼리 비비는 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장애도 QR 체크인 안에도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좀 나아진 상황이 됐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 환경. 지금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온라인으로 업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동안의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그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인 퍼블릭한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접근성은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업무 환경들 혹은 사내 시스템들, 그룹웨어들 이걸 장애인들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도 물음표가 더 많아요. 실제로 쓰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공무원 업무 시스템 써야 되잖아요. 시각장애인 교사들이 일할 때 교무 업무 시스템도 써야 되고요. 사실 그런 것들에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에 일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게 재택근무 환경이 아니라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잠깐 도와주면 돼요. 옆에서 손 대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고 서류도 대신 써주고 키보드로 잘 안 되면 마우스로 가서 클릭해주고 하면 되는데 집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는 냉장고에 올라가 있는 야옹이하고 저 밑에서 이렇게 똥만 싸지르고 있는 댕댕이들밖에 없어요. 걔들이 마우스를 눌러주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 이템, 언택트 시대 장애인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업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업무 환경이 접근성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쇼핑.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체중을 유지하느라 엄청 먹어야 되는데 쇼핑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걸 유지하려면. 요즘에 어디 나가서 식당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엔 9시 넘으면은 포장만 해주고 이게 또 야식이 9시부터 시작인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바일 쇼핑 앱들 접근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접근성 개선해라 라고 권고를 내렸고 이미 몇 년 전에
시각장애인들 한 900명이 모여서 민사소송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니 이게 쇼핑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생활 아니에요. 그냥 쇼핑 자체가. 출근하면서 쇼핑하고 퇴근하면서 쇼핑하고 TV 보다가 저거 맛있네 그러고 바로 쇼핑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시각장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택배기사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을 거예요. 우체국은 아침에 오고 CJ는 저녁에 오고 그럴 정도로 잘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 이템 무인 단말기예요. 앞에서 불편에 대한 부분은 엄청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무인 단말기가 당장 나온 건 아니거든요. 최신 일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얘기고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은행에 있는 ATM 단말기부터 시작하죠.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혜택은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ATM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얻어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채로 ATM을 쓴다거나 키오스크를 쓰는 것, 물리적인 환경이 너무 어렵게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전 그리고 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되게 좋게 보는 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저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였죠. 뭐 만화 보면은 이게 화면 눌러가지고 뭔가 명령 내리고 신기했는데 장애인들이 어딘가에 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물건을 고르고 결제를 하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면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말고요. 심리적으로 진짜 어려워요. 왜냐? 키오스크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뒤에 줄 엄청 서죠. 나만 째려보는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땀씩 막 흐르고.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고 마트 들어가면 나만 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저 사람 뭔가 하고 보는 것 같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 옆에서 누가 막 저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무인 매장에 가서 주의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편하게 이렇게 쇼핑하고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편한 방법으로 인식시키고 결제하고 나올 수 있으면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되게 안정감 있게 쇼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애인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장애인한테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배리어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의 가장 끝판왕 꽃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외국에서 있는 사례였는데 피자 배달하는 로봇이 이미 등장을 해서 테스트가 끝났고요. 국내에서도 어느 대학교에서 음식 배달하는 로봇이 베타 테스트를 끝냈어요. 어느 아파트에는 공동현관에 이 로봇이 서 있다가 보쌈을 갖다 주면 자기가 뱃속에 보쌈을 넣고 엘리베이터 타고 세대 현관까지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요. 와, 저보다 엘리베이터를 더 잘 타 얘가. 난 안 보여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점점 안 지고. 근데 이 로봇들이 음식을 갖다 줬을 때 아니 갖다 주면 너무 편하거든. 내가 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휠체어 한번 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근데 안 타고 내 집 앞까지 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나한테 음식을 안 줘요.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지체장애인 입장에서 물건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로 작용할 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남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 식당에서 내가 주문을 하면 음식을 갖다 주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서 내가 주문을 하면 직원이 아니고 이 로봇이 갖다 줘요. 되게 편리하죠. 요즘에 셀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로봇이 안 가요, 문제는. 음식을 꺼내도 얘는 안 가고 확인 버튼을 눌러달라고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이거 확인 버튼을 찾아 누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약간 아쉽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QR로 테이블 오더 하는 거거든요. 전 이걸 되게 좋게 본 게 지체장애인 쪽이나 시각장애인 쪽 둘 다 되게 혜택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이 메뉴판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행이거나 그 서비스 해주는 직원이 메뉴를 읽어줘요. 근데 요즘 메뉴 너무 어렵잖아요. 뭐 까망베를 어쩌고 막 이러면서 외국어 써있고 막 이게 한국어 스파게티 같은데 무슨 스파게티인지 모르겠고 몰라가지고 설명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 오더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각자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척수장애가 있을 때는 손으로 메뉴판을 넘기는 게 안 되잖아요. 그 목 밑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던 태블릿에 내가 쓰던 스틱으로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테이블 오더를 주문하면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할 수 있죠.
누구보다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쉽죠, 되게. 나 혼자 산다. 이 가능할까요? 온택트 시대에 장애인이 나 혼자 산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큰 거는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들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을 알면 저렇게 안 만들었겠죠.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보통 사람들 보면은 TV 보다가 밤늦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하나 사오잖아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 행동이 장애인들은 어려워요. 그게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장애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좀 도움 좀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아니 그 도움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를 둘러싼 상대방의 배려 혹은 선의, 그 사람의 선택권에 의해서 내 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을 모르는 시스템들은 접근성을 개선해버리면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웹 접근성, 앱 접근성, 뭐 키오스크 접근성, 로봇 접근성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플랫폼 단위로 접근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한 10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은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 플랫폼을 활용하든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의 ABCD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보장이 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그림에서 서비스의 접근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보편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의 목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비스의 접근성을 생각할 때는 이 서비스의 대상 정의가 정확한가?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가? 하고 있는가? 혹은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는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제공된 기능을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장애인은 여기까지만 써. 안 써도 돼. 기본 기능만 쓰세요. 비장애는 다 쓸 거예요.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다 할 수 없다. 장애인 이 정도만 써도 괜찮지 않냐. 그런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정보의 전달이 동등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팜플렛은 막 이렇게 A4로 막 100장쯤 되는데 점자로 만들어주는 거 한두 장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럼 정보의 제공 수준이 동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상호작용이 동등한 수준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해요. 갑자기 왜 상호작용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의 서비스들은 정적인 서비스들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명령을 내리고 뭔가 나한테 피드백을 주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다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호작용이, 인터랙션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AI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시각장애인이 텍스트 파일을 점자로 보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점자를 그대로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게 텍스트를 점자 파일로 변환해주는 점역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는 AI의 아주 초기적인 수준,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해당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트 텍스트를 넣어주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서 OCR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됐죠. 이거는 빅데이터의 한 종류예요. 텍스트 스타일을 빅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이미지를 분석해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형태. 근데 지금의 시대는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보통 AI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에 대한 거는 장애가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체장애인한테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향해서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에는 사진을 찍으면 음성으로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앱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말하고 있는 내용을 텍스트화 시켜주는, 그리고 경고음이 있는 것들을 알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써서 아시겠죠? 받아쓰기 버튼을 누르고 내가 말을 하면 텍스트가 다 받아지는 형태의 서비스들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체장애 쪽에서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에서
새로운 직업군이 하나 등장한 게 있었어요. 분신 로봇 카페인 돈이라는 곳이 있었고, 여기서는 오리힘의 D라는 로봇이 지체장애인을 대신해서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형태였죠. 이거는 아주 많이 발달한 로봇 시스템들에 의해서 AI 시스템이 보조를 해줘서 가능한 형태가 됐죠. 어찌 보면 이게 지체장애인에게 혜택이 줄 수 있는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시스템이 장애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장애인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유저 프로필이에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술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특성에 대한 정보. 휠체어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휠체어로 어떤 특정 공간에 들어가서 경로를 안내받아야 되는데, 이게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는 걸 시스템에 모르면 경로를 계단으로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시각장애인에게 경고를 줘야 되는데 화면으로만 계속 경고를 표시하고 음성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사례가 또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축구 경기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최근에 있었던 건데 AI 카메라가 개발이 됐어요. 이 AI 카메라는 공을 자동으로 잡아서 트래킹을 해줘요. 사람이 카메라를 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공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대머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만 따라가야 되는데 대머리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런 황당한 꼴이, 지금은 너무 웃긴 얘기지만 어느 스마트 시티 시스템, 스마트 교통 혹은 스마트 홈에 들어갔을 때 실제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휠체어 탄 장애인은 손을 흔들었을 때 높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을 때 높이와 이렇게 돼 문이 열려야 되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와서 손을 흔들면 높이가 이 정도 되겠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고 갑자기 경고음이 울릴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스템들은 장애인을 알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모든 환경이 장애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장애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보장되는 모든 환경을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장애가 되지 않는 IT 환경,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이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이죠.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환경보다 온라인에서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온라인 환경이 지금은 오프라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접근성 좋은 세상을 만드는,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날이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제가 늙어 죽기 전에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